안녕하세요. 김 PD입니다. 오늘은 미국 성장주의 변곡점이 될 9월 6일이 다가온다 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 발표되었는데요. 결과는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발생하니까 각국 증시들도 많은 조정을 보였고요. 백악관마저도 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공포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평들, 신문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고 한국 증시도 3일 연속 내리면서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불안 때문에 많이 내렸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죠. 실제로 보면 원자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가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산업재 원자재만 오른 게 아니라 우리 많이 먹는 수산물, 영양식품 등등도 전부 다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닭날개 같은 것도 여기 보면 0.97에서 2.9면 거의 3배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 체인들도 이제는 원자재 부담 때문에 가격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즉 이 기업들이 원자재를 샀을 때 사는 그 지수, 물가의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실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의 지수도 상승한 모습이 보입니다. 상승률로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최근에 급등한 그래프의 모습을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전월 대비로 보면 그런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아주 높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작년에 4월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기간대가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굉장히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기준이 되는 시점이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게 워낙에 제조업의 지수들도 화랑새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기대보다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은 산업재, 원자재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이제 백신 맞으면서 돌아다니고 소비하고 이게 본격화되면 더더욱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관점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쇼크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너스 3.9%지만 다른 나라들도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금리 올라갈 거다, 인플레이션에 이제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대만 자치안 지수 같은 경우는 TSMC가 발표했었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그거에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슈가 겹치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온 거였죠.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면 증시가 하락하는가?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의 현판에도 써 있듯이 중앙은행의 목표 중 하나는 물건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연간 2%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죠.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죠. 즉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줄여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하나의 메인 목표로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가를 지탱해온 두 가지 기둥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 최악은 지났어, 코로나는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연준이 계속해서 혹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공급해주던 낮은 금리 정책과 유동성 공급, 이 두 가지가 지속적인 증시 상승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경제 회복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즉 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이 유동성 공급을 없애버린다면 지속적인 증시 상승이 가능할까? 이 생각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꾸준히 인내하겠다. 인내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페드,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시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우린 인내할 거야. 물가가 급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습니다. 연준 의장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재확인했다. 인플레이션은 인내하겠다. 예, 어우, 부다죠 그냥. 인내. 자물인자 3개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브레너드 연준 이사는 허약한 4월의 고용 보고서를 보고 인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은 근데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흔히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죠.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왠지 좀 보여드릴게요. 경기가 되게 좋아져요. 지금 백신 맞으면서 사람들 돌아다니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여행, 이런 서비스 소비까지도 다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해지잖아요. 경기가 호황이면.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근데 실업률이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력난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 지금 그렇죠. 치포테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임금을 뭐 10%씩 올려주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임금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실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을 고용한 입장에서는 한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의 상승 요인이 되죠. 즉 물건을 살 사람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졌고 물건을 팔 사람들은 이 물건을 비싸게 팔지 않으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이게 결국 뭘 만드냐?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을 이끌죠. 그러니 실업률이 감소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실업률은 증가하는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연준으로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어떤 땐 물가에 어떤 땐 실업률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작년 8월의 성명서를 보면 고용의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더라도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8월에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페드의 실업률 발표를 보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올라가든 이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shortfall, 하락만 신경 쓸 거야. 즉 고용이 정상화되지 되느냐 안 되느냐만 지켜볼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편차를 관리할 거야. 이건 개념이 뭐냐면 야 2% 넘었어? 야 그럼 안 돼. 당장 금리 올려.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되게 한동안 낮았었잖아. 그러니까 한동안 높아도 이 낮았던 요 면적과 높았던 면적이랑 쌤쌤 되면 괜찮아. 데비에이션, 편차를 관리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Average Inflation Targeting, AIT라는 개념이 나왔죠. 한동안 2%를 훨씬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작년 8월 이후로 계속됐던 연준의 스탠스의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그 8월 달에 했던 발표의 핵심도 제로금리 기조를 2022년까지, 근데 이게 3년까지로 지금은 바뀌어 있는 상태죠. 3년까지로 유지하겠다. 경기 지표가 호조가 되고 금리 인상하냐?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것과 자산 매입 규모는 계속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준은 지금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전까진 어떠한 유동성을 줄이는 액션을 하지 않겠구나.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가 본격화되려면 고용지표 개선이 핵심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부진으로 되게 나왔어요. 그것도 100만 명 정도 고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6만 명이 나오니까 악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왜죠? 고용이 이렇게 부진하면 앞으로도 테이퍼링은 먼 얘기야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실제로 26만 6천 명밖에 증가를 안 해서 100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이때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미국 중앙은행 총재 중에 한 명이 고용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통화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전망이 아니라 실제 결과가 나오는 것에 기반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고용지표 좋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경제지표가 나오면 기술주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것도 좀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고용지표가 그럼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9월 6일입니다, 여러분. 왜 9월 6일이냐? 우선은 왜 고용지표가 그때 기대보다 훨씬 적었을까에 대한 걸 좀 다른 수치들을 좀 보면서 볼게요. 미국의 구인자 및 구직자 증가율 추세인데 사람 뽑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데 난 아직까진 직장을 더 갖고 싶지 않아. 구직자가 별로 없어요. 아니 사람 뽑겠다라고 하는데도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고? 왜? 그래서 실제로 이 고용하겠다라는 사람과 실제로 직업을 갖겠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갭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건 라지스트 갭이에요. 이 수치, 이 고용하겠다와 구직하겠다, 구인하겠다의 이 차이가 이 지표를 만든 이래 온 레코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보니까 지금 보면 되게 많은 부분이 쇼티지를 겪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 이러고 있죠. 반도체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 인력을 못 뽑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되게 많은 인력 수요가 있었던 요 부분들은 이제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가 끝나가기 시작하니까 굳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걸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원인은 저임금 업종의 자발적 실업이에요. 야, 이거 실업급여를 받는 게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줘. 뭐하러 일을 해? 요게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연방준비은행 사이트에서 이 어떤 일자리들이 늘고 있나 이런 걸 보면 전체 일자리가 이렇게 늘고 있는 와중에 아까 그런 임시 일자리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겼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헬스케어, 그리고 소셜 어시스턴트죠.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었던 건 감소 추세인데 가장 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서비스 부분입니다. 여기 푸드 서비스, 레스토랑 같은 거 여는 거, 어코모데이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물건 팔고 이런 쪽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죠. 근데 이게 더 늘었어야 되는데 왜 안 늘고 있을까라고 보니까 미국 채용 공고 수는 812만 건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통계내기 시작한 최대 규모인데 실제 채용은 별로 없었어요. 200만 명이 적게 뽑혔다. 이게 아까 그 차트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기존 실업급여 받는 거에 $300씩 더 주는 부양책 패키지가 야 이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돈이 더 많은데 뭐하러 일을 해? 그러면 원래 $300 정도 받던 사람이 여기다 플러스로 $300를 더 받으면 일주일 기준으로 한 66만 원 정도씩을 받는 거죠.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26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야 일을 해도 260만 원이고 실업급여 받아도 260만 원이면 일 안 하는 게 낫겠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아직도 미국도 한 40%의 학교는 재택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거 원격 수업 들으라고 하면 집에서 듣습니까?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엄마들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애들 계속해서 그 온라인 강의 잘 듣는지 옆에서 지켜봐야 되죠. 그걸 안 하고 출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모 같은 사람들,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야 이거 실업급여 받으면 월급만큼 나오는데 굳이 보모를 고용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일을 하러 가면 보모를 고용해야 되고 그렇게 받는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비슷하거나 좀 적어.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 주에서는 야 이거 사람 구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 실업급여 주는 것 때문이라면 실업수당 안 줄게 라고 하는 결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300씩 더 많이 주는 요게
합의된 게 언제까지 주기로 한 거냐라고 하면 9월 6일까지 주기로 돼 있어요.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9월 6일부터는 이제 돈 받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일단 되죠. 거기다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뭐냐면 올해 9월부터 계약할 때는 전 학교에 온라인 등교가 아니라 오프라인 등교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애를 봐줄 사람을 추가로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9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제는 그냥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받는 게 나은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큰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현재 증시는 경제회복 기대와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이제는 연준이 테이퍼링, 그동안 유동성 돈 풀던 걸 줄여나간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면 기존의 주가를 크게 지지해줬던 기둥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증시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증시 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연준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고용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용지표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테이퍼링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부진한 이유를 보니까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주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지금은 온라인 수업하다 보니까 집에 필요한데, 내가 일하러 나가면서 보모를 구하면 굳이 실업급여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게 입장에선 손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9월 6일부로 종료되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일자리를 구하려면 면접도 보고 서류 심사도 하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적어도 한 달 정도 전에는 구직 활동에 나설 거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그때부터는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8월 초 정도 전후에서 본격적인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가 냈을 때 특히 성장주가 큰 타격을 볼 텐데, 이 현금 비중 높였다가 테이퍼링 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쇼크가 나오는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충 5% 안팎의 조정이 오곤 했는데, 그때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번 리포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한번 9월달 한 달 정도 전후해서 포트폴리오 수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